첫 번째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출범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12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주간조선 배용진 기자 아주 열심히 정치권 뉴스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 배용진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잘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의 권력투쟁적 요소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과의 갈등 차원이 아니라요, 배후에 바로 김종인과 이준석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하는 친이계 세력과 중진들과의 갈등 국면, 이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과 달리 상당히 조기에 입당함으로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창했던 것은 제3지대에서 몸집을 많이 키워갖고 들어가기를 바랬는데, 느닷없이 지난 7월 말에 입당을 하는 바람에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이 원인을 들면, 말하자면 이제 3김, 즉 김한길과 김병준 그리고 김종인, 이 3김을 갖다가 한 선상으로 올려놓고 봤다는 점, 특히 김한길과 김병준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 논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후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으로 따지면 말이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따지면 국제사에서 말이죠. UN 회원국이 지금 한 193개국쯤 되는데, 그 중에서 8위권까지 지금 랭크가 돼 있어요. 이러는데, 이런 여당이잖아요. 이런 여당에 그냥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문제야. 문제도 말이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공정과 상식 시대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포괄적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요, 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과연 선정을 이끌 것이냐 안 이끌 것이냐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많은 우려가 있는데, 태어나기를 뭔가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평소 욕설은요,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조폭들 변호한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조폭 변호와 관련해서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나쁘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자질, 여러 가지를 학자에 따라서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재명과 같은 포괄적 성격을 가진, 그리고 비윤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이런 요소는요, 어느 학자한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색다른 게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요소,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폭과 관련된 변호, 첫째는 거짓말이고요. 주변에 인성이 너무 사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하나는요, 또 하나 뭐냐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탈을 쓰고 행세하다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로까지 왔다는 이 과거의 경로, 인생 경로죠. 정치인의 경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세 가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개문발차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제목이 김종인 합류 갈등은 왜 그러냐, 개문발차 윤석열 선대위의 숨은 정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숨은 정치가 권력투쟁적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 말하자면 지금 지금 대선 구도가 말이죠, 윤석열 구도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 국민의힘 구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정권 교체 여론보다도 낮기 때문에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을 끌어가야 좋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당이 끌고 가려면 당 선대위가 제대로 지금 출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출범을 못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선대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좀 삐걱거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안 하고 있고, 지난 11월 24일 날 윤석열 후보와 만찬을 한 뒤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밝혔냐면요, 선대위 출발 전에 정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내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다 후보한테 했는데, 내가 무슨 후보하고 특별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선대위 잡음이 생기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갈등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 삐걱거리는 이 상태로다가 선대위 출범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갈등 요소 이 자체가 뭐냐?
이건데요. 지금 주간조선의 분석을 보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한다면 김종인과 이준석 이 두 분이 한 축을 이루고 그리고 친이 세력과 중진들이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때도요. 당내 중진들은 안철수를 밀었지만은 그리고 또 6월 전당대 때는 중진들이 주호영을 밀었지만은 결국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세훈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진들이 주호영을 밀었지만은 결국은 이준석이가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 상황은 지금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상황은 이렇게 해서 지금 중진들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중진들이 먼저 선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크게 싹틀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 내재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중진들의 입김을 안고 있는 윤석열 후보, 이 중진들의 입김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의 선대위가 구성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 합류를 안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인적 말하자면 칼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향은 지난번에 2016년도에 민주당 비대위를 이끌 때도 이해찬, 문희상 이런 거물들을 잘라냈잖아요. 예, 이 거물들을 잘라낸 이유가 그 당시에도 이런 분들을 가지고서는 잘라내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기대권이라고 하는 건 수도권밖에 없는데 이 수도권에서 표를 완전히 다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적 판단으로 이해찬과 문희상이를 잘라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2017년도 얘기고요. 201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 국면에서도 친이계 학살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직접 했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하지 않고 권영세를 전면에 대서서 친이계 학살 공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영향력을 나름대로 행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친박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친이계의 말하자면 이 공천 학살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윤석열 캠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진과 친이계들이 딱 포진하고 있고 특히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신지호 의원 그리고 전효 의원들인데 이때 맡았던 이 친이계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을 딱 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본인이 선대 총괄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예 싹을 돋아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권영세, 이번에 이제 총괄 특보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권영세는 말하자면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 상태에서 총대를 맺고 지금은 좀 어정쩡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종인과 윤석열 측의 갈등이 보기보다 상당히 오래되어 왔고, 이 삐걱대는 이유가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곁을 선점하고 있는 이 친이계 인사들, 중진들 이런 것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특히 김한길과 김병준인데요. 김한길 대표의 영입과 관련해서 김종인 쪽에서는 이거 안철수 통합을 염두에 둔 인선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하고는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함께 창당해서 공동 대표를 지낸 경력 이거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이와 관련해서 김한길은 이거는 전혀 억측이다. 그야말로 이름도 새시대 준비라고 하듯이 이 정권 교체가 곧 새시대 준비의 화두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삐걱거리고 있는데 결국은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결국은 지지율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들어들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면 결국은 윤 후보 쪽 인물들도 자기 고집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요, 이 지지율이 하나의 가장 큰 변수고, 그때까지는 지금대로, 일단은 개문 발차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11월 24일 날 발표된 YTN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는요, 지지율 격차가 7.1%로 줄어들었는데, 바로 그 이전 주에 비해서 9.8%에서 그러니까 2.7%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TBS하고 KSOI 한국사 여론연구소의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13.2% 차였던 것이 0.5%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KSOI 이건 뭐 신뢰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지지율 격차가 지금까지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개문열차, 개문발차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모든 걸 결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갈등 요인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조폭 변호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 가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설명을 뭐죠? 먼저 꺼내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폭 같은 이 변호 사건을 꺼낸 사례는 2006년도 사례예요. 이 강동구에서 벌어졌던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2006년도 5월. 예. 그래서 이건 친조카예요. 이재명의 친조카 김 씨가 이 헤어진 여자친구 암사도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흉기로 그 여자 애인과 그 어머니를 정말 끔찍하게 살해한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몸싸움을 하다가 이 조폭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조카는 결국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런데 이때 1, 2심 변호인이 바로 이재명 변호사인데요. 뭐라고 변론을 했냐면은 충동 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거짓말한 게. 변론에 나선 이유가 말이죠. 친척이기는 친척인데 친척 좀 먼 친척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친척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변호사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거죠. 즉 변호사 수임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자기 집안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변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마치 유일한 조폭 이런 이 살해 사건에 대한 변호를 처음이자 마지막에 한 것처럼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지금 나타난 것이 또 하나의 살인 사건이에요. 이것은 2007년도 살인 사건입니다. 똑같아요. 자기 애인이 변심했다 이거죠.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그 여성하고 자기 애인하고 딸에게 농약을 들이밀며 음독을 강요하고 또 이 흉기로 여성의 복부를 8차례나 찔러서 숨지게 한 살인범을 이재명 변호사가 변호를 했어요. 이때는 다른 변호사와 함께 공동 변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논리예요. 이 살해자 즉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다. 그러면서 감형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조금만 이 내부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한 4년 정도 이 40대 여성인데요. 이번에는 이 조폭이 40대 여성 4년간 동거하다가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나자라는 요구에 응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26cm의 흉기, 농약을 준비해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이 자기 애인 집으로 가서 살해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남시 수정구 살해 사건이에요. 성남시 수정구 살해 사건. 그런데 잔인하게도 말이죠. 이 남자, 이 사람은 이 가해자는 이 애인이 딸과 함께 있는데 맞으면 이 회칼을 갈고 들어가서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농약 이거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인은 내가 살려달라고 하진 않겠다. 대신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다. 이 딸은 보내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 얘기거든요. 이게 2007년도 얘기인데 이때 그래서 결국은 6월달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월달에 8월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에서 맨 처음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이었어요. 국선 변호인.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하고 이 김모 변호사 둘이서 공동 변호인으로 이제 선임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재판 과정에 2차례 출석을 했어요. 2007년도 9월 13일하고 10월 4일날. 그래서 이 판결문에 따르면은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심실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이런 취지로 변론을 했고, 그래서 이제 2007년도 11월 15일 날 선고했는데요. 이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변론 취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판결을 내느냐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예. 그래서 15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이 선고 공판 때는 또 이재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2심에서는 다시 국선 변호인을 변호로 또 이제 했어요.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두 차례의 연애 사건이죠. 교례 살인, 변호하면서 심신미약했는데 둘 다 이제 두 번 다 재판부로부터 배척당했잖아요. 근데 경기지사가 되니까 이제 또 완전히 안면불수하고 생각을 바꿔요. 2018년도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때인데 이때 이 살인범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여요. 그러다가 80차례나 찔러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수 가족들은 범행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2006년도하고 7월 달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심신미약? 그래놓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고를 저질러서 피해를 받으려고 하니까 감형,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형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이중적 인격과 그리고 이 가짜, 그러니까 거짓말의 탈을 썼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이 되는 대목이다. 네. 자, 그래서요, 이재명 이런 조폭 변호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이제는요, 주간조선의 보도인데 7일에가 전면 등장할 예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이재명 캠프를 보면 2007년도에 정동영 캠프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 메모드다, 용광로다, 드림 원팀이다 이런 수식어를 달고 출발했지만 지금 전면 이 개편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효율, 비전문, 비대함, 모호함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이낙연계, 정세균계 인사들을 고루 배치하는 데 집중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 양상이 만들어지면서 잡음만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럼 케미스트리가 잘 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캠프 이사 간의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혼자 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거는 이 당이 당원들을, 경선으로 갈라지는 당원들을 그대로 주다 보니까 자초한 측면도 있다. 예, 그러면서요, 이제 이재명 이제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라는 점이 우리의 이제 관심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반성과 사과 모드로 완전히 돌아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이재명하고 친한 사람들이 전면 포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면 포진할 수 있는 인물들로는 지금까지 이재명을 지원해왔던 7인회, 그리고 경기 성남 출신의 인사들인데, 7인회는 민주당의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문진석, 임종성, 이규민,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7인회 멤버인데요. 여기에서 이 호남에서 가장 먼저 지지선언을 한 민영배 의원까지 합쳐서 7+1인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7인회 멤버 중에 하나인 김영진, 이 사람이 최근에 사무총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그 다음에 성남 라인으로는 누가 거론되느냐?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의혹 인물 중인 인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김남준 전 경기도 언론비서관, 김현지 전 도지사 비서실 여성비서관, 이분도 김혜경이 그야말로 폭행 사건, 그 다음에 뭐죠? 불륜설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김현지 비서관이에요. 그 다음에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이화영 킨덱스 대표,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경기 성남 라인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말하자면 중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거죠. 지원 임무. 자, 그런데 이 그룹으로는 지금 현재 민간 조직인, 그러니까 선대위 외 장외 조직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뛸 거라는 거죠. 이런 그대로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하는 조직이에요. 이게 전국에 말이죠, 17개 전국 시도에 지역 본부까지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사항이 과연 이해찬과 양정철이가 이 선대위에 합류할 것이냐. 그런데 이해찬을 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재명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이 결단력, 추진력인데 이거 이해찬이하고 이거 붕어빵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등치 큰 이해찬한테 관심이 집중되면 이재명한테는 손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 강성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는 또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합류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 결정적인 것은 결론은 바로 뭐냐? 2007년도에 17대 대선 때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후보의 캠프와 비슷한 캠프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당시 정동영 캠프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비노, 그 다음에 비문 인사였는데 이재명 지사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변호사 시절 정동영 캠프에 몸 담으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정동영 후보의 선거 패배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런 실정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그때 선거를 기억하는 정치 인사들은 바로 캠프 인사 구성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동영이가 한 500여만 표로 대패를 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동영계 좌장이었던 사람이 주간조선에 밝힌 바에 따르면 경선 후 정동영 후보 측과 친노와의 갈등이 표면화됐고 내부에서는 우리만 혼자 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노 등 당 인사들과의 화합 실패가 선거 패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동영 캠프는 청와대까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결국 나홀로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이재명 캠프는 그때보다는 좀 상황이 낫기는 하지만은 선대위가 비대하다는 이유로 자기 사람들로만 구성할 경우에는 이를 재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인사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중도층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도 또 따져봐야 된다. 이런 7+1이네. 그 다음에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 그 다음에 경기 성남 라인의 중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대위에는 후보 개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거나 또 외연 확장의 상징성을 지닌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외부 인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체돼야죠. 자, 이러는 가운데요, 지금 이재명 캠프,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는요, 지금 새 얼굴 영입 경쟁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지금 문화일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쪽에서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인사를 보면 지금 송영길 대표가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인데요. 이 송영길 대표와 함께 40대 여성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투톱 체제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요, 만 40세에 네이버 CEO에 내정된 최수연 씨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또 이와 별도로요, 재벌가 출신으로 대기업 회장을 지낸 A씨와 접촉을 했는데 영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대기업 회장을 지낸 A씨의 경우에는요, 평소 합리적이고 소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또 여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관련 전문가 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국민의힘, 즉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는요, 캠프에서는 지금 새로운 영입 대상으로 국민상담사 오은영 박사, 그 다음에 철학자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를 지금 영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 그리고 최도사, 이런 별명으로 친숙한 이 명예교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고 불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권경애 변호사, 그 다음에 윤희수, 이런 분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힐 방침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한 복수 혈전에 미쳐있는 세력이다, 그 다음에 전두환의 후예다, 이런 막말을 퍼부었어요. 바로 26일 날 전남 목포에서 그렇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정권 교체는 곧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분역절 사고와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과 관련해서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러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작심성토하는 비판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재명이야말로 분열적 사고와 시대착오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발언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수열전에 미쳐있는 세력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한 이재명 후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다운 발상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을 장악하여 적폐 8위로 지지율을 관리해온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다운 발상이고, 이재명 후보는 볼수 혈전에 미쳐있는 세력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관용을 바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자, 그리고요, 이 분열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의 후예라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다시 시계를 오공학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독재와 반독재 프레임을 팔아가지고 표장사를 해보려는 노력이 측은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어려운 발언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2022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아직도 1980년대 사고방식으로 집권을 하려고 드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문을 지금 국민의힘 신인규 부대변인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대한민국 둘로 철저히 나뉘었다. 대한민국 분열의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열적 정치를 개선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발전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또 5년간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고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수구 세력 대표주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대통령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 26일 날 이재명은요, 광주, 목포, 동부시장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과거로 돌아간다. 복수 혈전에 미쳐있는 세력들이 국민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시대로 되돌아간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오늘 지지자들로부터요, 대통령 전남 순천 연향 상가 패션거리 방문 시에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느냐? 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을 박살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예. 이런 요청에 관해서 이재명이는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그분을 박살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딱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옛날 사건을 뒤져서 후벼파고 처벌하고 복수하고 그럴 시간이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퇴행 세력이 아니라 전진하는 미래 세력이다. 라고 하면서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미운 놈은 더 세게 때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있는 것도 덮어주는 권력 남용을 한 사람들이 이 나라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문을 내놨어요. 이런 이재명의 비판에 대해서 앞에서 장성민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국민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자, 이제는요, 이 강천석 칼럼, 이번에 감옥에 가지 않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 칼럼을 싣고 있어요. 바로 이제 윤석열 지도는 지금 정권교체 지도보다 왜 이렇게 늘 낮으냐? 이러면서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가속하면 여야 구분이 힘들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쉽고 이 효과가 멈추는 것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당은 이제 조직선거로, 야당은 바람선거라는 구도가 우리 한국에서 정착이 됐다. 그런데요, 이 조직선거 시대, 이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직만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 한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부동층을 얼마만큼 잘 확보하느냐, 이 부동층 확보 전쟁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기가 팍팍해졌는데도 정권체 창출을 지지하는 부동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이 92년도에 클린턴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이 한방으로 결국은 이락전쟁 승리 때문에 91%까지 치솟았던 부시 대통령을 이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정권의 바보야, 이 시리즈는 경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중 사이에서 헤매는 거, 한미관계 옥죄는 거, 옥죄는 대일 외교의 실패, 또 김정은만 쳐다보는 대북정책, 모든 대통령이 국민 감정을 거슬리면서도 손을 댔던 연금개혁의 방치, 그 다음에 행불된 노동, 교육, 규제개혁, 복근 씨앗을 뿌리고 싹트기를 기다려온 일자리, 청년 실업 대책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바보야, 이 시리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자리를 버리고 똑똑한 집 한 채를 택했던 대통령 사람들도
400만 원이던 세금고지서 숫자가 하루아침에 1억 6천만 원으로 바뀐 걸 받아봤을까? 그런데도 윤석열 지지율은 늘 정권교체 지지율보다 10% 정도가 낮다. 민심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TV 화면으로 큰 절을 받고 섬뜩했다는 반응이 의외로 많고, 뭔가 말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서늘한 분위기가 지금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짐일까 사달일까? 대통령과 거리두기 속도로 보면 문 대통령은 이미 짐이 됐지만, 대통령에 딸린 고정표 때문에 모질게 내치기 힘든 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이재명과 윤석열 가운데 누가 대통령 여당 후보이고 누가 야당 후보인지 구별하기 힘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가 흘러나와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혈관 속에는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제 두 던지기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뜨면서 문재인 대통령 전임자는 감옥 속 두 전임자만 남아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12명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내각 책임자 속 대통령하고 징검다리 대통령과 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모두 불행했다는 겁니다. 살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망명의 길에 올랐고, 본인과 자식들, 형, 동생, 처남, 동서까지 감옥에 갔고, 부부를 함께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집행의 관행 덕분에 법의 올가미를 모면한 대통령 부인도 몇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에도 없는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 그래서 이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감옥에 가지 않을 후보가 누군가를 제1의 판단일을 감옥에 가지 않을 후보가 누군가를 제1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이제 선거에 우리가 직면했다는 거죠. 이거 당연히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비리 의혹 여권에서 그렇게 많이 제기했지만은 본인, 부인, 장모,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범죄 행위 단 한 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재명이는요, 제일 큰 게 뭡니까? 대장동. 또 하나 큰 게 뭐예요? 백현동.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게 뭐예요? 전원합의, 대납 의혹. 이 세 가지만으로도 영창에 각오도 남는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포악한 대통령, 절대 뽑아서는 안 된다 라고 밝히고 있고, 이미 우리 한국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도요, 이번 대선은 지는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감옥에 가는 후보 이재명, 대통령 뽑아서야 되겠어요? 우리 국격에 맞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이 강천석의 갈등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뽑아야 할 감옥에 가지 않을 후보는 결국 윤석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한동훈 검사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거, 지금 유시민을 대상으로 법적 투쟁 국면에 돌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후보가 노무현 계좌 추적했다고 당당하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이가 금년 1월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또 본인의 사과 성명을 부인하는, 번복하는 쇼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동승하고 있는, 편승하고 있는 사람이 황희석과 TBS예요. 그래서 지금 26일 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황희석,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잖아요. 황희석, 최강욱,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반윤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에요. 대검에 있는 한동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희석이가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이 황희석과 관련해 황희석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황희석 씨가 최근에 말이죠, TBS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즉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수사 이후에 여권 핵심을 유시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무현 계좌 추적을 했다. 그래서 그 거래 내역을 전부 열어봤다. 이렇게 이 황희석 최고위원이 발표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말하자면 유시민을 잡기 위해서 채널A 기자하고 공유했다는 거죠. 즉 검은 유착을 했다. 이런 발언이 바로 TBS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러한 황희석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황희석과 TBS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검언 유착, 이거는 현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내는 프레임이 바로 검언 유착이잖아요. 이 황희석도 똑같은 프레임을 짜서 한동훈이를 지금 이제 말하자면